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광복절 뉴스파다 시작하겠습니다. 직송 뉴스부터 출발할 텐데요.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국회 가방이 다루기 전에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많은 분위기 속에 광복절 맞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역대 대통령은 항상 민족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서 큰 위기를 맞았는데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단 새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당을 만들고 그 당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거에 대해서 대충 퉁치고서 차관을 좀 받으려고 애를 쓴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국가의 어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차관을 갖다 빨리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어떤 치적을 빨리 이뤄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건너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국민들이 지금 일본이 독도를 놓고 이것저것 과거사 반성도 안 하면서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지금 대통령이 돈 꾸러 거기에 가서 넙죽 엎드리려고 그러느냐 해서 그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그 내리막길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두 번을 빼고는 뭐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경축사 이후에 여권 인사 입에서도 이러다 독도까지 우려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내년 광복절 경축식은 도쿄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무튼 저희가 쭉 이제 이야기 변상욱 기자와 함께 다뤄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국회 가방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방송 장악 청문회가 지난 9일 1차 있었고 이제 어제 2차가 진행됐는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1차 때는 안 나왔었고 이제 어제는 나왔었고요. 물음에 대한 이제 그 핵심 증인의 답변이나 태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기는 뭐 볼 게 없더라고요. 볼 게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까? 라고 다 물었는데 답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 탄핵시켜놓고 뭐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 이런 태도로 계속 나갔단 말이죠. 나는 지금 직무 정지 중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죄인들은 법정에 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잡아놓고서 뭐 이제 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긴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죠. 더군다나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탄핵시킨다면서 왜 묻느냐. 뭐 어차피 탄핵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걸 뭐 일일이 설명하라고 하느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도 부위원장 나와봐. 부위원장.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답변 못하겠습니다.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럼 서류라도 갖고 와보쇼. 그거와 관련된 서류는 나도 본 적도 없고 내가 관장하고 있는 서류도 아니고 못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표결에 붙이자라고 하니까 결국 여당도 동의를 해서 표결에 붙였더니 고발하는 걸로 결의가 끝났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동의를 했어요. 여당이 고발하자고 동의는 안 했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지금 이 사람은 고발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자기들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선임하는 시간이 변상욱 기자가 이곳까지 오는 시간보다 덜 걸렸어요.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뒤에서 누가 밀어붙여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얼른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한테 모욕이죠. 모욕적이다. 이 말은 안 그랬습니다 보다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머 그렇게 물으시면 저한테 모욕적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있었다는 뜻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야당 의원에서 왜 나왔냐 이런 질문 나오니까 동물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뇌피셜이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완전히 다른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상욱 기자에게 어제 있었던 2차 청문회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집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또 제보를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전체 일 했잖아요. 6시 한 40분인가까지 그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어요. 제가 지금 탄핵 중이라 탄핵 심판 중이라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증인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제 몇 회 광복절이죠? 지금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몇 회 광복절인지도 말씀을 못 하세요. 우선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79주년 광복절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공적인 책임을 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감독을 받으니까 공영방송입니다. 그걸 맡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고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 제 직무와 관련돼서 뭐 얘기 못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걸 물었는데 직무와 관련된 거라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하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공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될 국가의 권력 행사가 예. 슬그머니 뒤에서 명단을 짜가지고 목을 치면서 나가는 이건 투명하지도 못하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거란 말이죠. 블랙리스트가 그래서 나쁜 거거든요. 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블랙리스트를 짜서 칼을 휘두르는데 예. 자기가 다 떠안고 가고 자기에게 뭔가를 시킨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과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지금 남는 것이죠. 예. 3차 청문회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태도로 일관하면 보남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들인데 공영방송을 감독할 공적 책임 있는 수장의 자리에 가장 정파적인 사람, 가장 기회주의적인 사람, 예. 가장 편향적인 사람, 가장 과격한 사람들만 계속 앉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또는 자기하고 정치적인 뜻이 같은. 예.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책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보면은 이동관, 김홍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입니까? 뭔가 버전 업된. 예. 버전이 업된. 예전에 아날로그였다면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이따 법안 얘기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는 지금 보면 뭐 법과 원칙 준수하는 의미로 뭐 아니다, 속기록 제출, 비공개 회의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내용 공개하라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취임한 정부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방통위 지금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은 2인 체제고 그리고 지금 직무 정지니까 사실 또 1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인 체제죠. 이런 거를 이제 타개하고자 방송사법이 야당주들 국회 통과를 했었잖아요. 했으나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19번째로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전과 윤석열 정부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이진숙 전과 이진숙 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새로 고쳐서 만들면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물론 거부는 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명이 모여갖고 짬짬이로 하는 건 안 된다. 적어도 4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어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겠다. 정치권에서 누구 가라 이런 건 일체 없어야 된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이라든가 새로운 세계적인 방송산업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거대한 방송사나 통신 사업자들이 한국을 먹어 들어오려고 하는 이 침략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논의하려면 방송학자와 그다음에 미래학자, 통신 전문가, 광고 전문가, 그다음에 각종 IT와 관련된 엔지니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방송의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국회는 다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뽑을까라고 하는 대표되는 단체라든가 합법적인 단체들을 선발하는 역할만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엔 네가 가 이런 식으로 여야 정당이 나눠 먹게 하는 건 여기서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허점을 보이면 저렇게 이진숙 씨처럼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강하고 세밀하게 제안을 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돌아오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이 되돌아오면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또 더 강하게 더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강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총 거부권 수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정치학적 용어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또는 자기가 뭔가 뭐 평등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이런 자유들이 다 사라진 잘못된 기형적인 민주주의 태도를 지금 이제 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 뭐 비나 반이 많이 붙네요. 비만. 그렇습니다. 자, 이 가운데 KBS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KBS요. 광복절 전부터 KBS 편성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았는데 우선 광복절 영시 방송으로 오페라 나비 부인이 나갔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고 배경음악으로 기미가요가 나왔다고 하고 일찌감치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시작 편성도 알려졌었고 오늘 그 오전 일기예보에서 태극기 그래픽이 좌우가 반전돼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KBS에 가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편성을 갑자기 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편성이라는 거는 뭐 일주일 전, 사흘 전 최소한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올림픽 때문에 미뤄져서 이제 그때 편성됐다고. 근데 광복절인데 이 일본색이 짙은 이런 걸 내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누군가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되거든요. K본부 얘기지만. 근데 왜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 분위기에서는 요즘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라는 게 작동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내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독립 영화로 제작됐다고 치지만 워낙 사실적인 증거의 확인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코멘트가 전혀 없이 제작됐다고 해서 영화진흥공사로부터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2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그걸 갖다 KBS가 틀겠다고 하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그다음에 간부들이 심지어는 초급 간부들까지 이건 너무해서 틀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직접 밀어붙여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에서 진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뽑아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나 독재자란 평가가 전혀 없이 그냥 건국의 아버지로만 계속 밀어붙인다. 두 번째, 4.19 혁명, 제주 4.3 여순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희생된 국가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현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갖다 부정해버렸다. 그다음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아랫사람들 책임으로 다 돌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오히려 본인의 국가를 위한 결단으로 쳤다. 그다음에 주장을 입증하는 사료나 학계 권위자의 진술이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KBS에서 낼 수가 있느냐. 8.25 광복기념이라면서 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밀어붙인 게 이제 KBS에서 간부들이 결국 밀어붙여서 방송이 결정됐다고 하는 거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우선 오페라 나비부인 나간 거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영화나 그리고 뭐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언급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로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2028번님, 2828번님께서는 광복절에 뜬금없는 통일 독트린 이라니요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또 후반전 얘기를 할 거고요. 최근 친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울타기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던 카르텔은 해결됐을까요?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KBS 얘기로 갔습니다만 KBS가 오늘 잠시 뜨거웠지만 불과 몇 시간 전 가면은 독립기념관 얘기가 계속 뜨거웠습니다. 특히 그 장본인이 독립기념관장인데 이분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송기정 선생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1909년생이시거든요. 3.1운동 때 10살이셨죠. 어머니는 1923년 위안부 강제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제자 쓰면 또 강제가 아니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사도광선에서 지명만 언급됐었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신 게 어머니셨는데 두 분의 국적은 그렇게 따지면 다 일본이었죠. 그럼 저는 일본인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김구 선생도 테러리스트가 맞죠. 네, 국적이 일본이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겠고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신자유주의하고 연결해서 제가 조금 더 거칠게라도 설명을 해보면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유학을 가서 나름대로 선진 문물을 먼저 익히고 돌아온 엘리트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등장하죠. 집안이 이민성이라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지주이고 또는 돈이 많은 기업인이고 거기에다가 친일해서 결국 일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갖고 자기라도 조금씩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일단 유학을 다 갔다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결국 선교사가 소개해서 물론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교사가 소개해서 갔다 오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또 초청을 해줘야지 유학을 갈 수 있는 거니까 대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기독교인 중에서는 또 친일 이 지주 기득권층하고 엉켜 있는 사람들도 또 있죠. 세 번째 부류, 육사 중심의 군인들. 근현대사에서 유학을 제일 많이 간 부류가 이쪽입니다. 그 국비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층. 보수 기독교, 그다음에 군부 세력. 근데 이 세력이 만납니다. 나중에 하나로 묶여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 군부 정권일 때 그 군부 정권을 미국이 떨떠름하게 생각하니까 미국에 달려가갖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니까 믿어주십시오 한 것도 보수 기독교 세력이고.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돼서 사업을 일으키고 군부를 뒷받침해주고 환영한 것도 기득권 세력이고. 그것도 친일 세력이고. 결국 친일과 기독교 보수와 그다음에 군부 세력이 묶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더해지는 게 신자유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 카르텔은 이 네 개의 세력이 묶인 겁니다. 친일, 군부, 그다음에 보수 기독교, 거기에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맨 처음에 창단식 할 때 그 사진 보셨죠? 거기 목사님들 쫙 계신 거.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장과 돈, 자본과 기업에게 한없이 자유를 갖다가 허용하면 그걸로 경제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득이 생기고 그 이득은 국가를 살찌게 하고 국민을 배부르게 한다. 가난한 서민들에게까지 그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자본과 기득권층에게 그걸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 권력과 돈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힘과 수단을 가진 정치 권력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돈을 가진 세력이 뭉쳐서 한 편이 되는데 이게 글로벌 시대에는 다국적으로 뻗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하고 결국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막 벌려면은 미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친한 게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 국권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라고 누군가가 막아야 되는데 그 막아야 될 정치 권력이 같은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카르텔에 추가되어서 네 개의 세력이 하나의 카르텔로 집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게 MB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확 드러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세력은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일군다고 생각했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국가의 경계와 주권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면밀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제가 모두에 질문 드렸듯이
이런 광복절을 뭐 최근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라든지 만약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움직임에 있어서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그 답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합의하에. 거기에 바로 이 밑바탕이 돼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자기네가 선언을 하고 그걸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럼 함께 동시에 지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를 양보하면 일본도 그래 3자 합의 정신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래 이걸 양보할게. 근데 양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이 계속 양보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뭐 하나라도 제시를 해보라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도 받은 게 있어라고 인식하실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덕본 게 뭐가 있지? 하다못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뭐 경축사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축사에서도 일본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까 그래도? 한 번 딱 있었습니다. 한 번. 도대체 광복절에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소름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직도 광복이 끝난 것인지 끝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본이라는 단어가 한 10번은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 번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전혀 일본을 비난하는 쪽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슬쩍 들어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한미일에서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어가는 외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전반전 직속 뉴스 변상욱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 후반전도 79주년 광복절 맞이해서 오늘 대통령의 경축식, 경축사까지 이야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